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좋은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이불 밖을 뛰쳐나와서 이미 이제 뭐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자가용에서 열심히 직장을 향해서 혹은 이제 밤새 열심히 근무를 하시고 퇴근길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어디든 지금 뭐 이불 속에 있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자, 아침에도 뭐 다양한 속보들이 막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엘로님도 보셨죠? 비트코인 뭐 승인됐다고 또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있긴 했는데 저는 이 빠른 속보보다는 명확한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이 정말 명확하게 전달되는 대로 다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저도 아침에 그 로이터 통신의 속보 내용을 막 보면서 요거를 바꿔야 하나? SEC가 뭐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바꿔야 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어제처럼 어제 저희도 난리였는데 전 세계가 난리였다라고 하죠.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정확한 소식 전달되는 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뉴스 관련해서 뉴욕 증시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목요일이니까 또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ISET 이지환 대표와 함께 또 다양한 데이터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SEC 올라왔어요? 그것도 해킹된 거 아니고요? 어제 한번 당해서 그런지 쉽게 이게 뉴스가 입에서 안 나오네요. 예, 입에서 안 나와서 알겠습니다. SEC 관련한 내용들까지 전달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확인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지금 속보를 전해주시고 계시니까 사실 제가 딱히 전해드릴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 잠시 후에 제가 또 헤드라인으로 준비했으니까 관련해서 덧붙여서 속보 내용도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전달드릴게요. 3대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나스닥, 다우, S&P 할 것 없이 모두 올랐고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점점 더 키우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다우는 0.45% 강세 보이면서 37,695포인트 선, 그리고 S&P 500도 0.57% 오른 4,783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7%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4,969 이러면 내일 다시 15,000선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설레발, 기대감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초반에부터 좀 지지부진했었던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막판 다시금 상승을 회복하면서 강보합권 0.1% 소폭 오르며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사실 시장은 계속해서 CPI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 CPI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가운데 그 관망세 속에서 좀 계속해서 등락을 보였는데 막판에는 어떠한 기대감 때문인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2월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해서 3.2% 증가로 전달 3.1%보다는 다시금 소폭 웃돌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달 4.0 대비해서 3.8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관망세, 그러니까 우리도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것처럼 연준도 금리를 언제 인하할까에 대한 관망세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장 후반에 그 30분 남겨두고 연준 관련한 인사가 좀 기대감을 담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또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 근방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그 속보 내용이 지금 제가 확인했었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6시 전후죠. 그때는 SAC에서 이거 승인 관련한 긴급 회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전달된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 SEC가 성명을 통해서 그레이스스케일, 비트와이즈, 또 해시덱스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거래 펀드를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밝혔네요. 이번에는 뭐 해킹당해서 SEC의 성명서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이제 전날에 SNS 그 X가 해킹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됐죠. 보통 우리가 보안을 위해서는 2단계 인증을 걸어두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해두시죠. 근데 이게 또 2단계 인증이 안 돼가지고 공식 계정에서 허위 정보. 근데 이게 허위 정보가 또 아니었네요. 이렇게 승인된 거 보니까 해프닝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다시금 요거를 이제 번복하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그 X 계정의 트위터 내용들이 전달되면서 그 30분 사이에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그 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유발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다시 성명서 SEC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후에 열렸던 회의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신속한 승인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SEC에서 승인이 됐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하죠. 요 거래 관련해서도 한 가지 더 뭔가 관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승인은 확인이 SEC 쪽에서는 됐지만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여러분 찬찬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도 주식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을 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죠. 어제 근데 그 X 계정에 올라온 내용들을 두고도 참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승인이 됐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나 다양한 코인 가격들이 더 올라가는 것에 베팅을 걸어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했을 것이다. 그런 뭐라 그럴까 해킹을 해서 내용을 전달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승인이 거절됐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야 좀 하락폭이 커서 그 반대쪽에 베팅한 그런 수익이 더 컸을 텐데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계정을 해킹해서 승인됐다라는 내용을 전달한 걸까라는 그런 좀 분석도 나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다음 날인 오늘 지금 방금 새벽에 또 SEC 관련한 내용들 전달 드렸으니까요. 부디 요 내용은 30분 뒤에 또 뭐 아니다, 뭐 SEC 홈페이지가 뭐 해킹이 됐다 이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맵을 다 함께 볼까요? 맵을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약간의 희비가 엇갈리긴 했지만 빅테크 종목들을 비롯해서 초록불이 좀 굵직한 종목들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반면 테슬라만 소폭 하락을 했는데 애플도 사실 이제 장중에는 좀 출렁임이 있긴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레드번 애틀란틱 에쿼티스에서 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장중에 소폭의 변동성을 뒤로 하고 상승 흐름, 그러니까 장중에는 소폭 0.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이제 자막에 처음에는 약세라고 보내드렸는데 그거 다시 강세로 소폭 상승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강했던 주가가 메타였습니다. 메타는 주가가 3%나 올랐네요. 지금 메타의 주가 3.65%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2.28% 올랐는데 엔비디아를 제외한 사실 반도체주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AMD, 퀄컴,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은 많게는 1% 안팎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또 긍정적인 소식도 하나 전해졌는데 메타 미즈호에서 메타의 목표 주가를 기존 $400에서 $47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와, 메타 잘 나가네요. 예. 마크 저커버그가 주식을 팔면서 작년에 워낙에 많이 올랐던 메타의 주가 추가적인 상승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또 팔 걸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주가가 3.65% 올랐고요. 지금 현재 $370인데 목표 주가를 $470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강세, 그리고 감원 소식이 전해진 아마존의 주가도 1%대 강세를 보였고요.
우버도 주가가 3% 넘게 올랐네요. 그리고 어제도 강세를 보였던 세일스포스도 주가 1%대 강세, 그리고 서비스나우 주가도 2% 오름세 보였고요. 어제 제가 이렇게 쓱 넘어갔는데 팔로알토의 주가가 요즘에 굉장히 강해요. 어제도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5%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 AI가 꼽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성장주 중에서 조금 뭔가 안정적인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팔로알토가 포함된 거를 보고 의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홍콩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팔로알토가 최근에 좋습니다. 5%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됐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한 기업들, 뭐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올라가고 있겠죠. 뭐 코인베이스는 사실 좀 다르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를 코인베이스에서 굉장히 또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일반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MTS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관련한 플랫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예상대로 주가는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장중에 마라톤 그리고 뭐죠?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기업 이름 생각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관련한 기업들이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승인됐다라는 가짜 뉴스가 혼란을 제기했고 장중에는 마라톤 디지털의 주가도 모두 하락을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현재 주가가 4% 하락하네요. 이게 뭐죠? 왜 하락하죠?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네요. 하락하네요. 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무슨 결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갖고 계실지 저도 궁금한데 주가가 어쨌든 애프터마켓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 그러니까 M7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니까 다른 쪽에 있어서는 사실 부진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에너지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였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파이자 그리고 암젠 등의 종목들 빨간불을 켠 가운데 에브비나 일라일릴리의 주가는 파란불을 켜면서 엇갈린 움직임들이 보였고 지금 개별 소비 관련해서 홈디포의 주가가 3% 올랐고요.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종목들은 또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금융주는 약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JP모건만 소폭 반등에 그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은 약세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는 참 계속해서 변화무쌍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심층 인터뷰 잠시 후에는 ISL 이지원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뉴스가 전해질 때는 정말 저도 이렇게 혼자 진행하지 말고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할 때 뉴스를 이렇게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입은 하나고 손도 두 개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두 개가 아닌 게 이렇게 또 한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예, 마라톤 디지털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요게 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의 움직임들은 저는 해석이 안 되는데 이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IS의 이지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맞는 뉴스겠죠? 혹시 밖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그 주변에 이제 두 명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사실 어제 저도 네. 다른 방송에서 그 ETF 한번 통과됐다고 방송을 실컷 하고 나왔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다른 데에서 그런 말씀을 실컷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통과됐다는 거 일부를 보고 바로 방송을 했었는데 네. 나오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장중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가짜 뉴스가 아니고 가짜 트위터로 인한 그 뉴스가 그치. 보도가 됐고 우리들이 전달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는 그 일단은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빠르게 일부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트위터라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안 내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본 SEC 계정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들지만 뭐 이게 속도 경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속보가 중요할까요? 정확하고 명확한 정말 팩트가 확인된 그런 뉴스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저도 그 로이터 또 이제 알람이 와요. 아, 좀 이따가 확실하게 내용 전달되면 그때 보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SEC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고 또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 제가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어쨌든 여러분 뭐 이번엔 됐다고 하니까 뭐 30분 뒤에 또 이상한 뉴스 나오는 거 아니겠죠? 이번에는 명확하게 일단 SEC에서는 승인이 났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오늘은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연초에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후퇴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CPI 발표가 나올 건데 CPI 발표에 따라서 또 다시 이제 이런 기대감 혹은 실망감이 교차하는 증시가 될 건데 오늘은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결국은 금리 인하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확실히 되었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그리고 2월달 CPI 발표까지 그리고 3월까지 아마 1, 2, 3월달 CPI 발표에 따라서 연준의 행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CPI를 기준으로 삼을 때 보통 이제 CPI가 중요한 그 고비 때 그 수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CPI가 7일 때 그리고 CPI가 3.5 이하일 때 요 분기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CPI가 7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게 되고 이 CPI가 7을 넘어갔을 때 금리 인상을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파월 의장의 어떤 실기를 논할 때 금리 인상 시기가 늦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준을 삼는 게 CPI가 7을 넘어갔는데도 시장에 우려감이 있는데도 그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죠. 그럴 때 이제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이 고용이 조금만 더 안정되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CPI나 PPI 기준으로 이제 뭐 10에 육박하게 되고 이러면서 늦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 내용을 잠깐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본다면 파월 의장이 얼마나 그 고용을 중요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7 이상 되면 강력한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통 이 7 이상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3.5까지는 보통 이제 1차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가 강하게 인상되는 게 지속되는데 그게 뭐 우리가 겪었던 50bp, 뭐 75bp 연속 3회 등 이 구간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에 넘어오면서 CPI가 3.5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CPI가 3.5 정도에 오게 되면 중간중간에 1차 디스인플레이션 이후에 노이즈가 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작년 10월달 정도가 되죠. 10월달에 우리가 이제 CPI가 노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하나의 이제 상황이 좀 되었었죠. 근데 이 3.5에서 이제 다시 2를 향해서 떨어지는 이 구간은 이제 2차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에 이제 진입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2차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의 특징은 뭐냐면 이때부터는 3.5 아래서는 연준이 경기 상황이나 혹은 다른 판단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PI가 3.5에서 떨어지자마자 실행했던 금리 인하를 실행했던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 그린스펀이 3.5 이하에서 바로 금리 인하를 실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금리 인하가 과연 언제 실행이 되는가라는 부분이 초미의 이제 관심사로 등장하는 시점에 들어왔다. 그게 본다면 이번 1월, 2월, 3월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궁금한 게 금리나 과연 언제 실행이 되고 얼마만큼 실행이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그쵸. 지금 이제 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건 3월인 거잖아요. 근데 그 3월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70%를 넘어가다가 이게 조금씩 이제 후퇴하고 있는데 네, 저는 약간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시장과 그 그렇죠. 연준이 만나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그래요? 있다고 보는데 3월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지난번 이제 11월달 패드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인식이 바뀌었다는 부분 금리나 자체가 경기와 무관하게
디스인플레이션 상태가 완료가 되더라 혹은 완료 징후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전에 그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던 게 이제 이 상황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인하가 되는 것과 상반기에 인하되는 것 혹은 하반기에 인하되는 것에 따라서 사실 패드의 인식 차를 조금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3월 인하에 이렇게 많은 기대치를 가지냐라고 보면 3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연준이 확실하게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디스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경기가 무관하게 인하한다라는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증시에는 이제 상당히 뭐 랠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3월에 실행을 하지 않고 상반기에 지금 이제 5월, 6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5월이나 6월 정도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이때 상황은 이제 골디락스 상황. 약간 뜨뜻미지근한 중간 정도의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게 디스인플레이션과 무관하게 금리가 인하될 상황이 오는데 그때는 경기가 정말로 위축되거나 혹은 우리가 뭐 이걸 뭐 공식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정치적 판단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상반기 5, 6월과 하반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증시의 상황과 빗대어서 좀 본다면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디스플레이션 상황만 인식한다. 경기와 무관하다. 이럴 경우는 시장에 상당히 강세장이 올 수 있고 이럴 때는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인 순환매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상반기 5월 달,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이제 골디락스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 골디락스 상황으로 판단을 한다면 주도주는 상승을 하고 나머지 비주도주는 박스권 형태 변동성장을 보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도 섹터가 상승하는 이전의 금리 동결 시기에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시기가 좀 될 건데 그러면 지금 금리 동결 시기가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증시를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디스플레이션 상황과 무관하게 경기의 영향이나 어떤 대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해석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금리가 인하하는 시점에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시기를 놓고 일단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딱 보면은 상반기에 금리 인하하는 게 뭔가 제일 뭐 제한적인 것 같고 3월 금리 인하도 뭐 순환매 장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강세장이라고 하니까 좋은 것 같고 하반기 금리 인하 그러면은 그때 금리 인하할 때까지 계속 오른다라는 거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상반기에 5월에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네요. 그러면 장단점이 있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하반기까지만 11월 연준이 그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금리 인하는 내년에 적어도 하반기 그것도 끝쪽 4분기 정도 가야 된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1월 패드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바뀌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 자체가 경기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공급망 지수라든지 진행적 리스크가 감소하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오늘 CPI 발표와 2월 달, 3월 달 CPI 발표가 예를 들어서 나쁘지 않다. 그러면 패드에서는 일단 상징적으로 이걸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보면 일단 CPI가 3.5 이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다가 만약에 이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파월 의장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업적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전에 평균적으로 금리 동결 시기에 들어와서 금리가 굉장히 올라왔던 시기에서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하로 가는 시기에서 대부분 60% 정도는 경기가 악화되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그리고 한 20% 정도는 경기가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악화될 것 같은 보험성이나 그럼 전체 따지면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80% 정도의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나머지 한 20% 정도만 경기와 무관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 예를 든다면 60년대 후반에 나왔던 70년대 후반에 나왔던 금리 인하 시기나 안 그러면 뭐 닷컴 버블 이후에 나왔던 뭐 그린스포 때 금리 인하 시기나 요때가 그런 평가를 받는데 크게 우리가 그 한 100년 역사에서 다우 지수를 보면 그 두 가지 경우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패드 의장. 그래서 항상 그 패드의 넘버 원, 투를 얘기할 때 그 시기를 얘기를 하고 네. 만약에 이번에 파월 의장이 3월달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거의 그 반열에 저는 들어갈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위기 상황의 경제 상황을 60년대에 포퓰리즘에 의해서 나왔던 그 재정적 지출 악화 상황이나 네. 혹은 닷컴 버블 이후에 나왔던 그 그린스포트 상황 그리고 지금 팬데믹 이후에 나왔던 이 상황을 가장 잘 극복한 패드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 타이틀을 위해서 그 타이틀을 위해서라기 고민하고 또 있을 꼭 거다. 찍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팬데믹을 거치고 이런 아주 공포스러운 금리 인상을 거쳤는데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파월 의장의 어깨를 좀 높일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자, 정말 파월 의장의 그 재임 기간 동안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신뢰를 잃었었잖아요. 연준한테도 그렇고 파월한테도 그렇고. 근데 경기를 꺾이지 않게 하는 게 물론 뭐 그들의 행보에 따라서 경기가 안 꺾인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또 그런 정책들도 큰 몫을 하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러니까 큰 의미 부여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이유가 의외로 보면 파월 의장이 상당히 그 어떤 냉철한 이미지도 많이 보여줬지만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감정 표현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우리가 강경하게 금리 인상하던 시기를 보면 인상 후에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과 관련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닌데 굉장히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뭐 인터뷰 없이 들어간다든지 네. 혹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난 뒤에 인터뷰에서 이거는 나의 본 모습이 아니다. 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F네요, F. 그렇죠. 혹은 어떤 얘기를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할 네. 때 주어를 바꾸는 경우 나는이라든지 조금 더 확신이 덜 들 때는 연준 위원들 혹은 더 확신이 안 들 때는 연준의 직원들 그러니까 주어를 바꿔가면서 쓰는 표현 자체도 네. 상당히 좀 독특한 경우죠.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저는 3월달 인하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파월 의장의 이제 전직이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에 큰 파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 누구보다 같아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직업적인 커리어를 발판 삼아서 그런 발언들을 계산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면 또 굉장히 T의 성향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MBTI 되게 궁금하네요. 파월 MBTI. 자, 골디락스보다 양호한 고용.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고용이 이렇게 탄탄하니까 그나마 경기가 꺾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고용이 지금 제가 볼 때 올해 하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지금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을 보지만 저는 이제 매크로적인 시각은 작년까지가 가장 그 전성기였고 올해부터는 이제 이 부분이 실적으로 넘어올 건데 결국은 이제 고용과 실적 이 두 가지 양면이 가장 중요할 거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그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파월 의장의 가장 큰 실기 중에 하나가 CPI가 7 이상 올라갈 때도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뒤쪽에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이 압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인데 그만큼 그때 그 조기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말씀했던 게 고용이었거든요. 고용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고용에 대한 그 파월 의장의 그 인식을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작년과 올 한 해 모든 지표를 통틀어서 뭐 예측이 많이 빗나갔지만 그중에서 가장 빗나간 걸 찾으라고 하면 저는 고용 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초 이맘때만 해도 고용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이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초반에 1월 달에 일시적으로 고용이 좀 올라갔을 때도 3월 달에 리오프닝 효과가 끝나고 나면 고용은 엄청나게 꺾일 거야 라고 얘기했고 6월 7월 넘어가면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크게 꺾일 거야 라고 했는데 고용이 지금까지도 꺾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언제 꺾일 거야 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결국은 지금 현재 고용 상태를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이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잠깐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실업률이 지난달에 3.7%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골디락스 얘기를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얘기할 때도 상당히 반응이 안 좋은데 이게 어려운데 골디락스 되겠어라는 표현이었는데 지금 골디락스와 비교를 해보라도 사실 그보다 상황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7%는 우리가 골디락스에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보통 실업률 4%에서 4.5% 한 4.2% 전후로 왔다 갔다 한다는 상황을 좀 보거든요. 그리고 이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25만 건을 조금 살짝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건 초반권이잖아요. 실업률은 3.7%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골디락스가 어렵다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은 골디락스보다 고용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고용 상태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크게 유발했거나 노이즈를 크게 일으켰으면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증시가 반등을 주지 못하거나 파월의 강경한 발언이 이어질 수 있죠. 근데 다행스럽게 고용은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 그림 보시면 평균 임금 상승률은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정도는 상당히 떨어졌고, 근데 또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임금은 지금 떨어졌는데 제조업 임금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경기가 그렇게 경착륙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서비스업 고용이 좋고 서비스업이 활황일 때 제조업을 통해서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지 않는다, 꺾인다, 어려울 거다. 이제 요 부분을 경착륙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결국은 지금 보면 이제 제조업에 관련되어 있는 평균 임금은 생각보다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경착륙으로 가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고용이 굉장히 탄탄한데 그 내용도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절묘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그 인플레이션과 경기라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팬데믹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어쨌든 수치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고용이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고 그러면 아마도 여기서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이나 5월 뭐 금리 인하 정도에 따라서 증시가 반응하는 정도가 좀 달라지겠지만 증시는 일단 예를 들어 주도 섹터만 놓고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고용과 실적 뭐 가장 중요한 건데 꺾이지 않고 있어서 참 계속해서 시장이 좋아질 것이고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더 올라간다면 시장은 무엇이 끌고 올라갈 것인가인데 보면은 연초에 그리고 작년만 해도 그렇고 M7 종목들이 좀 휘청휘청할 때마다 다른 주도 섹터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의 시장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 M7 종목이 그 작년과 올해 어느 정도 차별화는 되겠지만 사실 이 금리 동결에서 인하로 오는 이 시기에 그 주도 섹터는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특징은 주도 섹터 가는 말에 계속 간다는 것과 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좀 좋다는 건데 연초에 조정받을 때 반대 현상이 나왔죠. 그러면 이 주도주 흐름이 반대로 나왔다라는 것은 연초가 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 시기는 우리가 거꾸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주도 섹터에서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EPS 전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잠깐 하나만 보면 신한투자증권 차트인데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EPS 관점만 봤는데, 그럼 작년에 가장 시장이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울 때 캐펙스 투자가 어디가 가장 많이 늘어났냐를 거꾸로 한번 보면 결국 어려울 때 자본주의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쪽이 결국은 시장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많은 열매를 어떻게 보면 취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눈에 띄게 이전에 EPS 전환율과 나왔던 섹터가 거의 일치하죠. 그러니까 S&P 500 평균을 이렇게 캐펙 투자를 놓으면 S&P 500 평균을 상회하는 섹터를 보면 그 위에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있죠. 헬스케어 섹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EV 배터리. 그러니까 EV 배터리가 밸류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캐펙스 투자는 여전히 많이 늘어나 있었고, 그 위에 보면 이제 AI가 있죠. 그러니까 이 AI는 작년에 실적도 상당히 좋았지만 캐펙스 투자도 지금은 작년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돈이 많이 투입됐냐를 보면 어디에서 성과가 많이 나올 거냐라는 부분을 관점으로 좀 본다면은 역시 이제 우리가 EPS 섹터별 전환율, 턴어라운드를 봤던 혹은 성장률을 봤던 쪽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쪽하고 EV 배터리 쪽하고 헬스케어 쪽 이쪽이 역시 캐펙스 투자를 놓고 보더라도 2024년도에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AI의 최대 수혜는 반도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도 있고요. 우리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반도체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챗 GPT로 좀 열풍이 불어서 이게 이제 확장되면서 뭐 자율주행부터 해서 로봇 여러 가지 섹터로 확장되고 있는데 결국 그 확장성을 가져갈 때마다 반도체는 항상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가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전통적인 시각으로 가져가던 때와 시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뭐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여기서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분석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이 HBM이 등장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질 거고, 이게 요즘에 이제 잘 등장하는 CXL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면 결국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경계가 허물어질 거고, 지금은 CPU나 GPU 경계가 허물어지듯이 CPU와 GPU와 메모리 반도체의 이 효율성과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융합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에서 본다면 반도체는 이제 조금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산업 전체가 턴어라운드 되고 레벨업 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공행하는 게 사실은 오버슈팅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길을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의해 미국 반도체 종목과 디커플링이 나면 저는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컨디션의 저조임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시장 관련한 랩을 해주신 ISL 이재현 대표님 함께했고요. 얼른 나오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